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그리고 가격 변화, 요거는 전국에서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 아파트도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이 떨어지는데 지방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거에 서울과 별개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는 또 있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구간들이었지만 간혹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는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계속 갭 투기에 대한 방어책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지방으로 부동산 원정 매매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거를 갭 투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동산 갭 투기입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이걸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고, 그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수업료 내고 지방으로 335 몰려다니면서 부동산 원정 매매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방이 또 규제가 들어가거나 너무 가격이 올라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때, 요때는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갭 투기하러 몰려 다녔습니다. 저 또한 이런 분들을 실제 여러 번 만났고 그 방법은 또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방법들로는 본인 명의로 사는 것보다는 자식들 명의로 서울의 아파트를 사두는 경우가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많은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에서 다주택자라면은 서울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해서 취득세 중과를 받고,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 사는데 취득세만 1억이 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실제 전화로 상담도 또 많이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현장의 이야기가 이런데 언론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기는 좀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언론이 딱히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진짜 부동산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 비록 채널이 작고 좋아요 숫자도 작고 부동산 폭등론자들이 저한테 채널 구독자 수도 작은 게 까불고 있다, 이런 비아냥을 하고 또 제가 듣고 있지만 앞으로도 꿋꿋하게 여러분께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1년 만에 다시 최저, 거래 절벽에 매물만 쌓인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물은 지금 집 팔겠다고 내놓은 거 이게 7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이게 또 11월 달에는 8만 건을 넘었던 적도 있지만 그에 비하면 또 살짝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집을 팔겠다고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그러면 왜 약간 줄어들었을까?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팔려고 기존에 내놨었습니다. 다주택자니까 일단 임차인이 좀 있었겠죠. 이제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다주택자가 이걸 그냥 팔면 집값이 몇 천만 원, 그리고 또 서울의 상급지는 보통 1억 이상 더 싸게 팔아야 합니다. 세입자 있는 집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와 세를 끼고 사야만 하는 매물은 시장에서 가격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 집을 빈집으로 일단 놔둡니다. 그리고 매매를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들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니까 대출 이자 이런 게 버겁습니다. 고민 끝에 싸게 팔지는 못하겠고 그냥 다시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현장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전세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이제 생각을 여기서 또 다시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으로 빠진 다주택자 매물들이 많이 다시 늘어났고, 요즘은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계속 최고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으로 1,700건 정도 됩니다. 물론 앞으로 며칠 통계를 더 모아야 하지만 연말의 특성상 평소보다 거래가 좀 적었을 것으로 예상해 보면, 이대로 간다면 11개월 만에 아파트 거래량 최저치가 기록이 됩니다. 이 수치가 주는 의미가 저는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달보다도 거래량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부동산 반등기가 끝났다라는 어떤 사망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부동산 반등기에도 거래량이 많아봐야 사실 월 한 4,000건 정도 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은 한 달에 아파트 거래량이 대략 한 6, 7천 건이 기본 평균이었고, 이거보다 더 많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10,000건, 15,000건 이렇게 이상 거래가 된 적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간다면 한 달 거래량 2,000건 이하, 그리고 다시 월 1,000건 이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준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에 1,000건 수준으로 간다면 2022년 부동산 하락기가 한창 올 때 그때로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분위기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동산 2차 하락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최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어떤 부양책을 써서 이걸 부동산 반등기로 만들었다지만, 이제는 가계부채 폭탄이 심화돼서, 그러니까 이 정책을 처음 썼을 때보다 또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이런 부양책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2차 하락기에서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여러분께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바로 부동산 들썩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아주 자주 이야기합니다. 지난 부동산 반등기 때도 이 부동산 들썩, 이거에 많은 분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제2영끌족들이 굉장히 많이 집을 샀고, 또 다주택자들은 폭탄 돌리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를 앞두고 동탄이 들썩, 동탄이 들썩? 동탄이 들썩이고 있다. 고금리발 부동산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독 동탄은 지난달부터 거래가 급증하며 일부 인기단지는 집 안 보고 계약부터 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냥 여기서 신생아 대출 특례 대신에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론 이렇게 단어만 갈아 끼우기를 한다면 지난 1년 전에 많이 흘러다녔던 기사랑 대충 비슷합니다. 이 동네 부동산 사장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두 달 사이에 실제 거래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매물수에 비해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어떤 집은 집도 안 보고 계약서부터 쓴 케이스까지 나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도 안 보고 그냥 계약서부터 쓴 케이스라는 말이 또 마음을 후벼 팝니다. 이런 경우 실제 저도 있긴 했었습니다.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저도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집도 안 보고 계약한 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였고,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특히나 아기들이 있는 집은 집을 보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 때, 그때는 특히나 더 보기 어려웠습니다. 세입자분들이 내가 임차해서 사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을 잘 안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원정 매매 하던 분들은 그냥 아파트 단지만 한번 쭉 훑어보고 바로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아파트 호가는 하락하고 광교 같은 데도 한 번에 6억씩 하락하는데 앞뒤 설명 없이 그냥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자칫 많은 사람들이 오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저 부동산 사장님이 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마치 지금 동탄이 서로 집 살라고 난리 난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집 보러 다니며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런 사례를 슬쩍 흘려줄 겁니다. 마치 나한테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여기 요즘 집 안 보고 막 계약하잖아, 이 동네. 저번 주에도 7층 그거 있잖아, 그거 나갔어. 서울에서 온 신혼부부가 세입자 외출해서 이거 집 못 본다고, 집 못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냥 가계약금 내고 그냥 계약서 그날 쓰고 그리고 서울 그날 올라갔잖아. 이거 세댁만 알고 있어, 알았지? 이거 소문나면 집값만 올라갔고 세댁은 이거 사지도 못해. 내가 세댁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응? 내가 이 물건 꼭 잡고 있을 테니까 가서 30분 안에 결정해서 계약금 500만원 일단 보내. 아마도 집 살려고 또는 전세 얻으려고 부동산 좀 많이 돌아다녀 본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식의 이야기 반드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부동산 폭등론자들이 쉽게 돈 벌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사용하는 겁니다. 국지적인 현상 또는 특수한 상황을 마치 그 지역 모두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시켜서 바람잡이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영끌족이 돼버린 겁니다. 어떤 열혈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이런 이야기 주신 적 있습니다. 투기꾼들 망한 이야기 말고 실수요자들 이야기 해주세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동탄을 바라본다면 동탄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 문제는 가격이 지금 합리적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제 기준에서는 지금 가격이 적정선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광교, 영통, 망포, 동탄 이쪽 이야기는 최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잘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할까? 너무 잘 알면 오히려 말하기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뭔가 많이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때문에 제가 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동탄은 우리나라 부동산 마케팅의 아예 한 축을 담당하고 마케팅빨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서부 쪽, 그러니까 인천 쪽이 한 축이 있고 서울 남쪽에 또 한 축이 있고 그 중심이 바로 동탄, 광교 이쪽입니다. 이곳은 공인중개사 분들도 서로 팀을 짜서 분양 파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거의 조직이 기업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곳만의 특이한 부동산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쉽게 생겼다가 쉽게 사라지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동네입니다. 용인, 오산, 평택 이쪽은 동탄의 낙수효과 및 2부 리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가 300조 들여서 개발한다는 바로 거기랑 사실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일단 집값 띄우기를 계속 실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곳은 아파트의 매수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바로 엑시트 타이밍, 매도 타이밍입니다. 언제 팔고 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이슈가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이슈를 이용해서 대대적인 부동산 마케팅이 일어날 거고 그때 잘 팔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게 잘못됐을 때는 굉장히 장기간 침체 내지는 제자리 걸음밖에 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꼭 이곳이 아니라도 실수요자분들은 한 나의 10년 후 이쯤을 한번 예상해 두시고 내 인생의 주기,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이거를 한번 계산하고 그때 내가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분양받은 지역의 호재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걸 예상해 보신다면 그래도 허무맹랑한 작전에 쉽게 당하지는 않으시리라 제가 예상해 봅니다. 최악의 아파트 거래량을 향해 달려가는 서울의 아파트 시장,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는 부동산 꿈틀, 요거의 한판 대결, 혼돈의 시대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